벌써 한 주의 끝을 알리는 금요일입니다. 이번에는 주말과 휴일에 가볼 만한 나들이 장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보고 즐기는 곳은 아니고요. 1987년 6월 항쟁 32주년을 맞아 당시 전국적으로 펼쳐졌던 민주항쟁의 흔적과 역사적인 의미를 짚어볼 수 있는 곳입니다. 역사 여행가인 권기봉 작가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역사 여행가이면서 작가시고 서울시 미래유산 보존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떠나볼 도심 속 역사 여행 장소 어떤 곳인가요? 네. 오늘은 그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남영동 대공분실을 한번 가보려고 네. 하는데요. 예전에 치안본부 대공분실이라 불렸던 그런 곳입니다. 네. 한마디로 이제 국가폭력의 현장이면서 인권유린의 현장을 현재는 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수호하는 기념관으로 바꿔낸 그런 곳인데요. 네, 정식 명칭은 고문과 인권 유린으로 악명이 높았던 바로 그곳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민주인권 이제 기념관이라는 네. 이름으로 정식 개관을 한 1, 2년 앞두고 있는 곳으로 지금 현재는 이제 임시 개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네. 2022년에 정식 개관하는 겁니까?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이미 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게끔 개방을 해두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지난 한 6개월간 한 10,000명 넘는 시민들이 이미 찾고 있고 뭐 주변 직장인을 비롯해서 뭐 아이들 손잡고 오는 학부모들 뭐 여러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또 경찰에서는 경찰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순례길 9곳을 선정했는데 그곳 중에 하나로 이제 선정을 하면서 신임 경찰관을 비롯해서 많은 경찰들이 또 직접 찾아보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네, 32주년 60 민주항쟁 기념식도 이곳에서 열렸었죠? 네, 맞습니다. 네. 좀 특이한 것이 이날 행사의 사회를 이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하고 네. 서지현 검사가 이제 사회를 봤는데요. 민주주의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정치적인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 내에 조직 내에도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해주는 좀 우리 사회 민주주의와 관련한 시각의 전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또 행사이기도 했습니다. 네, 앞에서도 고문과 인권 네. 유린으로 악명이 높았던 장소였다 이런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박종철 열사도 그곳에서 물고문을 당하다가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까? 뭐 네. 그 관련해서 영화로도 많이 제작이 됐었고요. 네, 맞습니다. 그 박종철 열사의 그 고문 치사 사건을 다뤘던 영화 1987을 비롯해서 김근태 전 의원의 이야기를 다룬 남영동 1985 같은 영화들이 이 공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박종철 열사가 당시에 고문을 받았던 뭐 조사실이라든지 네. 또 박종철 열사가 남겼던 뭐 다양한 유품들 이런 것들도 가면 볼 수 있습니까? 네, 이미 지난 2005년에 이제 경찰에서 과거사 청산 그리고 반성의 의미에서 경찰청 인권센터라는 곳을 이곳에 만들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이 박종철 열사가 고문을 받다가 숨진 곳을 복원해서 일반에 공개를 해두고 있고요. 뭐 그분의 뭐 유품들도 실제로 볼 수 있게끔 전시를 해두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9월 말까지는 잠금 해제라는 이름의 네. 전시회도 열리고 있는데요. 이 공간의 역사성을 예술적으로 풀어낸 그런 전시회입니다. 네, 지금 개방돼서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네. 박종철 열사가 고문을 받던 그 방입니까? 네, 그 방도 볼 수 있고요. 네. 주변의 방들도 경찰에서 이제 모습을 좀 바꿨다가 최근에 다시 복원 작업을 거쳐서 예전 모습 그대로 볼 수 있게끔 단장을 해두고 있는 네, 상태입니다. 박 열사의 손목시계, 뭐 안경 이런 것들도 전시되어 있다고 하고요. 네, 네. 자 그런데 이 건물에 숨겨진 비밀이 있다면서요? 어떤 네, 겁니까? 사실은 이 건물이 우리나라의 그 한국 현대 건축의 풍운하라 불렸던 김수근 선생의 작품이기도 합니다. 네. 사실상 이곳이요. 이분 같은 경우는 뭐 잠실 올림픽 종합 경기장을 비롯해서 뭐 공간 건축 사옥, 또 남산 자유센터, 또 한계령 휴게소, 뭐 국립부여박물관 같은 아주 유명한 건축물들을 많이 설계했던 분이기도 한데 공교롭게도 이 남영동 대공분실 역시도 이분의 작품입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단순히 그 건축 설계만 했던 것이 아니라 네. 이 뭐랄까요,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 문화예술 잡지를 창간하기도 했었어요. 1966년에 만든 월간 공간이라는 잡지인데 현재는 스페이스로 이름이 바뀌어 있습니다만, 근데 그런 잡지도 창간을 하고 또 공간 건축의 사옥의 지하를 일반 예술가들에게 네. 무상으로 개방함으로써 또 문화예술 진흥을 앞당긴 그런 인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 별명이 한국 현대 건축의 풍운하였지만 네. 말년에 가서는 서울의 로렌초라는 별명을 얻게 되거든요. 이때 로렌초는 아시다시피 그 이탈리아의 르네상스를 가능케 했던 그 로렌초 대 메디치에서 따온 그런 이름인데요. 그만큼 이 건축만이 아니라 한국 문화예술의 발전, 진흥에 상당한 공을 세웠다라는 또 평도 동시에 받고 네, 있습니다. 김수근 건축가가 설계한 곳이라고 한다면 네. 건물 곳곳에 네. 뭐 여러 가지 의미들이 좀 담겨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가서 본다면 네. 건축학적으로 볼 때 어떤 네. 것들에 좀
주안점을 둬서 볼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은 뭐 그분이 사랑했던 건축 소재적 이 적색 벽돌과 네. 흑색 벽돌을 많이 사용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이제 고문과 이 조사를 위한 곳이다 보니까 육중한 철문부터 좀 아주 인상적입니다. 들어갈 때부터요. 네. 그리고 상당히 또 인상적인 게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5층 고문실 같은 경우는 창문 폭이 채 5cm가 되지 않을 아하. 정도로 좁아요. 그 이유는 이 피조사자들이 행여 투신할까 봐 혹은 그 고문하는 소리가 밖으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최대한 방지하고자 창문을 상당히 폭이 좁게 설치했던 그런 건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김수근 건축가가 네. 이 건물이 그런 악명 높은 조사실, 네. 고문실로 쓰일 거라는 것을 알고 만들었던 겁니까? 일단 후대 이제 사가들은 그렇게 보통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고문에 아주 적합한 설계가 들어갔던 건물이기 때문인데요. 아하, 그렇군요. 실내도 이렇게 보시면은 벽과 천정에 다 흡음 시설이 다 되어 있고요.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지 않게끔 또 실내에는 욕조들이 방마다 하나씩 있는데 폭이 좁고 또 길이가 짧습니다. 반면에 깊이는 깊어요. 목욕을 위한 거라기보다는 고문을 위한 목적으로 한 걸로 이제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고요. 또 방들 조사실 문들이 하나하나 이제 빗대어서 같이 이제 마주볼 수 있게 되어 있고 문을 여는 그런 장치랄지 아니면 불을 켜는 장치도 실내가 아니라 실외에만 저렇게 사진처럼 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고문을 위해서 아주 치밀하게 설계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건물을 설계한 김수근 건축가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평가가 또 나올 수도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건축학적으로는 아주 유명한 아주 의미 있는 분이기도 했지만 또 반면으로는 어두운 지점도 있는 명과 암이 같이 상존하는 그런 인물 중에 하나가 또 이 김수근 네. 씨입니다. 또 하나 이 건물 안에 공포의 철제 원형 계단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조사를 받던 사람들이 방향 감각을 잃게 될 정도로 굉장히 뭐 공포스러운 곳이었다고 하던데 어떤 곳입니까? 네, 맞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피조사자를 연행하게 되면 일단은 두건을 머리에 씌워서 서울 시내를 몇 바퀴 이제 뱅뱅 돈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비로소 이곳으로 연행해 오는 것인데요. 이때 방향 감각하고 이제 위치감을 상실하게 해서 고립감을 증폭하기 위한 장치로서 저는 원형 계단을 건물 뒤편에 두고 있었던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네.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가 보시면요. 우리 역사의 아픈 진실이 여전히 남아 있고 볼 네. 수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네. 서울 용산에 있는 민주인권기념관. 예전에 남영동 대공분실로 사용됐던 맞습니다. 곳이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 여행가 권기봉 작가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